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저는 다양한 현장에서 생활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양공단 노동자로서도 살았고 또 전업주부로도 살았고 공단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또 구속도 되고 해고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결혼 이후에는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로서 생업을 유지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힘들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힘이기도 하고요. 또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늘 여성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삶의 과정으로 놓고 보면 정치를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도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여성으로서 전문성도 있고 좀 깨끗한 정치를 대구에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고 정치를 입문하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정치를 또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부분도 제가 그동안에 다양한 현장에서 정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실함이 제 생활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의원님을 만드는 결정적인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처음으로 결혼과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어린이집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세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어린이집이고 보육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 단순히 장애전담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고 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함께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많이 배우고 체험했던 이런 기회였습니다. 한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분 문제, 가족 체계가 흔들리고 또 이 가족 체계가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지는 이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돌보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정치의 책임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었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부분이 제가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운동력을 제공했던 분들은 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돌봄의 현장의 문제와 제 일상생활은 동떨어지지 않았고요. 저 또한 이제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3세대를 세대주로 이루어서 사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돌봄과 또 누군가에게 서로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제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일상생활과 가족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재 광주시 의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의정 성과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의회로 보면 제 8대 부대 의원입니다. 8대 때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무등산 난개발 방지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다했던 신앙파크 호텔 부지에 대해서 공유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정위원회를 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그동안에 무등산을 사랑합시다, 무등산을 지킵시다 이런 부분들을 구호로만 계속 외쳐왔는데 신앙파크 호텔 2만 평 부지를 시비로 사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고 아마 전국에서도 최초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사들였다라고 붙이지 않고 민간, 정학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조차도 그 부분에 사업 포기각서를 쓰시면서 무등산을 지킵시다, 무등산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실체로서 저는 신앙파크 호텔 부지가 공유화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탄생 배경을 보게 되면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광주 시내를 짓밟고 그것에 대한 해유책으로서 신앙파크 호텔을 제척해줬던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보면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신앙파크 호텔 공유화는 광주분들이 무등의 정신과 5.18에 대한 안전한 치유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화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8대 때 그 활동이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대 들어와서는요, 광주다운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계를 해서 대한민국의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냈습니다. 그 전까지 복지는 선별주의,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선별을 했었는데, 시민 누구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보편복지로 전환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 사례관리나 복지 서비스를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민간 중심에서 했던 부분을 공공이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했고, 그 공공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돌봄콜, 그리고 사례관리자들의 의무 방문제, 이걸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단 한 분이라도 좀 제대로 발굴해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돌보겠다라고 하는 통합돌봄을 제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3년 반에 걸쳐서 실행을 하면서 전국화시키고 세계적인 어떤 혁신 도시 정책으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8대 9대에 거쳐서 했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입니다. 이 시작은 아동 청소년 라운드 테이블 의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들도 대중교통비를 어르신들처럼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제가 이제 5분 발언도 하고 시정 질의도 하고 교육감과 시장 3자가 만나서 또 단판집도 짓고 이러면서 어린이는 무료, 횟수에 상관없이 청소년은 반값.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도 완전 무료로 요청했었는데 어려운 재정상 반값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그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를, 교통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분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실된 나머지 잔액이 기금처럼 모아져 있는 돈이 한 1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돈은 주인에게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광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 청소년 반값, 이거를 한 6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 신양파크 호텔 공유화, 그리고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전국화와 세계적 혁신 정책, 그리고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 청소년 반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 의정생활 8년 동안 정말 열정과 정성이었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해줬던 중요한 어떤 성과 그리고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크게 3가지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점도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입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은 실제로 복지의 선별주의를 보편주의화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국가복지 서비스에다가 광주다운 서비스를 7개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정말 일상에서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발굴해서 가사 서비스, 식사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집 청소 서비스,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 이 서비스를 받으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하는 복지이다, 이런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통합돌봄이 실행된 이후에 광주의 고독사가 줄어드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복지라고 한다면 정말 일상생활에서 내 불편함과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게 국가의 복지고, 그걸 체감하는 게 저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도 통합특별시 이렇게 되고 있지만, 통합특별시를 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출생률 저하와 경기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입니다. 감소와 집중이라고 하는 이 양극화 상황에서 제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이 부분을 8년 내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걸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폭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지원과 또 학부모들의 지원과 아이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활동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3세아 부모들에게 부모 부담금을 줄어들게 하고 그걸 지원하게끔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치사부 인건비. 우리가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치사부에 대해서 밥 해주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완전하게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건데 육아기 부모에게 아침 1시간은 전쟁과 같은 시간인데 적어도 1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는 10시까지 출근을 하게 하자. 그래서 10시까지 출근제를 받아들이는 기업체에서 지원을 좀 하자. 이런 제안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근무유연제로 시작을 했다가 이건 보다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해서 육아기 부모 10시 출근제를 제안해서 전국에서 광주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또 이게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라고 하는 환경과 생태의 부분을 기반들을 좀 바꿔가고 있는 활동들이 재의정 활동에 굉장히 생활복지로서 중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아동 어린이집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장애아동에 대한 선입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10개의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아침에 그 어린이집에 갈 때 2시간, 3시간 그 차량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제대로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해도 안 되니까 차 시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리 달아져요.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의 어떤 지원들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 특히 이제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고 예산을 마련했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복지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여성 의원으로서 당선에 도전하는 분은 우리 강미정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으로서 가장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또 어떤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삼선이 제가 유일하지는 않고요. 한 2-3분 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의원들이 다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그동안에 선출직 3선을 했던 여성 의원이 광주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광주광역시가 광역시의회에서 유일하게 31년 동안 3선 이상의 시의원을 배출한 경우가 3분인가 4분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2년 전에 3선 의원 계셨고 12년 동안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금 경험과 실력을 갖춘 차수 있는 의원님들이 이번에 조금 나올 수 있는 계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여성 의원으로서 내지는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제 우리가 정의로운 그러면 존 롤스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 6대의 정의론 중에 최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정책들을 만들고 했을 때 최고의 효과와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일반 아주 건강한 시민입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놓으면 실제로 그 보도블록이 다만 보도블록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용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누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예로 보면 저는 이제 여성 시의원으로서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와 철학은 안전과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것과 타협할 의지도 없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나 요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 이제 광주 정치의 어떤 생태계를 보면 정말 서로 실력과
이런 부분들로 좀 경쟁할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정책들, 또 아니면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되지 않아서 너무 세, 내지는 너무 앞서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을 때면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예산이나 제도에서는 누구의 입장이 올곧게 반영이 되느냐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사회적 약자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정해내고 이거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자면 광주다운 통합돌봄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경기복지재단의 무한돌봄센터 책임연구원이었거든요. 그로부터 13년 만에 광주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렇듯이 어떤 정책과 제도가 시민들이 체감하고 예산이 지원되기까지는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사고가 바뀌었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로서 연결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때라고도 하고 시기라고도 하죠.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또 모든 정책과 제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또 때로는 합의하고 같이 실행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인내도 필요하고 존중과 배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선택을 해서 대응을 했고요. 그럼에도 그 잠시 멈춤에 대해서도 세상의 통념을 맞서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늘 좀 나를 알아차리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시민들의 이 광원님에 대한 애정이 출판되는 데 좀 뜨겁게 느껴졌어요. 네.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원동력은 시민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소진이 되고 힘들 때 제 지역구의 핵심적인 곳이 남광주 시장이거든요. 남광주 시장에 새벽 시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정말 그 5시부터 오셔서 판을 깔고 그 물건을 팔고 이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정성스럽게 사는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긴장하자. 그리고 나를 관리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제 정치의 원동력이고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긴장을 늦추거나 해이해지지 않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 저의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중에 이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 뜨거움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런 과정이 이제 시민들이 저를 아껴주는 운동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삼선에 당선된다면 전남 광주특별시의 단위의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 성장 및 시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의원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처음에는 광주를 위해서 제가 출마 3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8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또 경험을 체득했고 그리고 이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1선, 초선은 배우고 재선은 일하고 3선은 정치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의 시대에는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이 가서 맥락을 알고 또 일해봤던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했지만 제가 만약에 통합의 특별시 의원이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광주와 전남이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설계자로서의 특별시 의원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40년 넘게 너무나 다른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도시와 농촌처럼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합해 나가고 할 것인가는 저는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대안을 제시해 주느냐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의원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광주와 전남이 내지는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라고 하는 상생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는 아마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시 제정해야 되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의 조례들이 같은 곳도 있지만 다른 곳도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이 획득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근데 이제 많은 예산들이 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광주 전남의 특성상 실제로 돌봄이라고 하는 공간의 지원과 또 돌봄이라고 하는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호만이 저는 상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돌봄과 복지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었을 때 광주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와 전남의 어떤 지역적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한 축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한 축에서는 또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돌봄의 토대를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삼각형 구도가 통합의 시대에는 만들어져야 광주 전남이 통합으로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되기도 하고요. 아, 가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다양하겠구나 라고 하는 부푼 어떤 상상력,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광주 전남의 특별시로의 일부의 성격은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극복해낼 수 있는 몸부림으로서 저는 통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공존과 상생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의 특별시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은 견제와 감시를 뛰어넘어서 우리 광주 전남이 함께 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은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체감하는 어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를 통해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시민들께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의원이 그냥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과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청년들이 정조하면서 아이도 낳고 서로 행복을 느끼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할 준비도 되어 있고요.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박미정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정말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해내는지 자신감 있게 보답하겠습니다.